곡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곡소리 난다 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진짜 장례식장에서? 연세가 좀 되시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들어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봤었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제가 읽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이 내용의 부제가 뭐냐.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 지은이는 희정이라는 분이신데요. 아마 본명은 아니시겠죠? 희씨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분 자기소개도 되게 특이해요. 기록 노동자라고 하셨고요.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되게 감탄한 게 보시면 되게 접어놓은 데도 많고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르포르타주가 이런 르포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혹시 장례 그러면 죽은 이유, 그 죽은에 꼭 사람만 죽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여기신 분도 많잖아요.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키우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는 것도 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런 반려동물 키우면 이별을 어떻게 견딜까라는 질의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고양이도 키웠고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개도 키웠는데 그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그 이별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에 대해서, 또 그들의 심정은 어떤가, 그걸 담당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좀 날카로운 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장례와 애도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어요.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들과 이별해야 됐던 게 있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장례와 애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무도 사실은, 저는 사실 저 혼자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RNA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 감염병은 냉장에 있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얼굴은 보게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 이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날카롭게 이 희정님이 이때 이런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사회에, 물론 의학적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무슨 RNA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게 있었나 라는 것도 다루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성적 젠더가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장래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고려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 불편해할 수, 뭐 이해합니다. 그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구성원으로서 또 이런 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죽음 이후에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거, 반려동물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또 무연고자라든지 또 이런 젠더가 다른 거라든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분이 전통적인 이 장례까지도 쭉 리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있어 왔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리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잘 모르시죠? 한 번도 떠나보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상조회사를 이용할 건가,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여기 얼마나 수많은 의전 관리하신 분들, 장례 지도사 뭐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의 애환, 이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함으로써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읽을 거리가 너무 풍부하다. 감정적인 것도 많이 터치를 하고요. 또 지식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책이다. 뭐 목차부터 좀 말씀드리면 크게 7가지 목차가 있어요. 목차의 제목도 이분이 전문 글쟁이게 확실한 게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고복입니다. 고복이면 여러분 다 무슨 생각하세요?
한포고복, 밥 먹고 배를 두드리는 거, 그러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고복이,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고복이 무슨 뜻인지.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행위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이 떠나면 내시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옷을 흔들면서 막 그의 이름을 막 세 번 부르면서 그 돌아오시지 않으면 이제 승하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고복이에요.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반함입니다. 반함. 너 나한테 반했냐? 할 때 그 반함이 아니라, 그 반함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반함도 염습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습이 닦다라는 뜻이에요. 닦다. 깨끗이 닦고,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서. 조임근이 다 풀리니까, 사람이 죽으면 툭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고개를 툭 떨어뜨린 것처럼. 그러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도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심폐소생술 계속하면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도 있고요. 또 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게 뭐 더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깨끗이 습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염을 한다는 거는 깨끗이 닦은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이 닦아드린 다음에 고인의 입안에 쌀이나 엽전, 구슬, 과거에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넣는 절차를 반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우리네 삶에서는 물에 불린 쌀을 입안에 넣고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넣는지는 알고 계시죠? 황천, 삼도천을 걷는 길에, 그 삼도천 되게 길다라고 하잖아요. 한참 가야 되니까 배고플 테니까 밥을 먹고 가라는, 그걸 반함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고복은 사실 솔직히 몰랐었어요. 그 소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1번 고복에서는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3자로 가서 어떠세요? 제가 잠깐 봐도 돼요? 이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이 직업을 가져보는 거예요. 즉 장례 지도사. 이분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장례 지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주 베테랑, 그리고 여러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을 만나면서 취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고복의 내용입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일본 영화 중에 굿바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굿바이라는 영화 뭐냐면, 첼로를 하던 남성이 교향악단에서 했는데 실직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장례 지도사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인식이 어땠냐 보면,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피해서 가족한테도 속이고 주변한테 속여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일은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라는 것부터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걸 느끼는 이 과정을 담담히, 그리고 글쟁이라 너무 재밌게 잘 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복에선 이분이 인트로덕션이죠. 내가 왜 이들을 취재하고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서론부터 시작해서 장례 지도사가 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되게 잘하시는 선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신 분, 김영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영래는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시골 분이신데,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아싸 돈이다 그러면서 끈집어내고 돈 받고 이런 직업, 이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도 때리고 뭐 이렇게 성정이 좀 약간 와일드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폭행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우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원래 아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울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죽은 사람들 막 하는 게 맞나?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원래 평판이 좀 무서운 사람, 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내 시체 꺼내줄게, 돈 내놔, 막 이렇게, 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형제를 닦아주고 안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뭐 삶이란 무엇인가,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직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일인지 그냥 멋지게 살인 사건에 도움을 주고 뭐 뭔가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다가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분들이 마지막 얘기를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김영래라는 분 얘기를 읽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좋았어요. 너무나 좋고 이분이 과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분이셨지만 이 일을 하면서 애도 많이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 중에 한 분은 아버지의 일을 또 따라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한테 희정이라는 분이 이제 여쭤본 거예요. 어떤 장례를 치르고 싶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한테. 그랬더니 나 죽고 난 후에 슬퍼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느니 생전에 나랑 같이 모여서 노래도 틀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 너무 거창하고 말고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해갖고 뭔가 좀 다가온 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 장례 지도사 이한나 씨를 소개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의사 중에서도 옛날에 여자 의사라고 하면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진짜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뭐야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이런데 옛날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장례지도사가 여자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또 옛날 분들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전통과 간습에 오랫동안 물든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분은 아닌데 근데 그 옛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이한나님의 여자 염사죠. 염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염습 아줌마는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20년 넘게 하시니까 장례지도사로서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또 돌아가신 애도를 갖는 마음을 갖는 장례지도사를 만난다는 건 굉장한 행운. 여기서도 그래요. 만나게 되는 분이 또 누구 있으세요? 장례지도사 말고 의전관리사라고 흔히 도우미라고 불리는 분들 또 이제 이렇게 육개장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분이 또 의전관리사가 됩니다. 대단하시죠? 같이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례지도사는 조금 더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꽤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데 또 의전관리사는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건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얼굴 표정부터 막 화장 예쁘게 하고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거기다가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잖아요. 이걸 똑같이 이제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되게 복잡한 장례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곡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곡소리 난다 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진짜 장례식장에서? 연세가 좀 되시 이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들어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봤었어요. 저때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직업 선소리꾼 그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또 궁금하신 직업 없으세요? 이 장례와 관련돼서 화장장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장묘업체를 운영하신 분, 딱 궁금하죠. 어떤 사연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이런 분들을 이분이 다 만나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화장하시는 기사님 이혜루님 계시는데 이분은 좀 읽었을 때 약간 뭉클했어요. 본인의 부모님을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했다는 거 하면서 그 마음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이 수많은 수의 짓는 분, 요즘엔 수의 안 입지만 수의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뭐 수의 중에 3배 일제시대 때 만든 거 아니냐? 맞아요. 약간 맞는 말도 있고 약간 아닌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제 사랑하는 분이 가장 본인이 원하시는 옷이 있었어요. 무용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한국무용 때 입으셨던 옷을 입혀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추세도 있지만 또 수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정성 들여 30년 경력 동안 어떤 마음으로 또 지금은 어떤지 수의 제작한 분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모든 사연이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상여꾼, 여러분 상여꾼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매는 분, 여자 상여꾼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죽은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주제도 그겁니다. 혼자 죽는 건 맞다. 끝에는 혼자 가야죠. 나 혼자 가는 건 많은데, 근데 과연 그게 맞나? 뒤에 나와 또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끝에 읽으면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차이 궁금하시죠? 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치러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택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는 것 정도는 이 책에서는 그런 지식, 깨알 지식도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떠나겠죠. 제가 떠나면 저를 또 장례 지도를 해주실 분, 저를 또 운반해 주실 분, 또 제 장례식을 함께 제 가족과 함께 도와주실 분, 그 다음에 제가 화장을 하겠지만 또 저를 화장해 주실 분, 또 저를 기억해 여러 가지 장묘업체, 뭐 화장한 다음에 뿌리는 것 분도 있지만 되게 모시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장묘업체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는 것도 있었고, 또 여기에 장례 준비 다음에 장례 예식 1일차, 2일차, 3일차 뭘 하고 그때 뭘 좀 주의해야 되나, 이렇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용어와 전통,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의 인터뷰, 이 내용으로도 충분한데요. 이거 이외에도 더 6편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생전 장례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저희 레슬링 해줘갖고 텔레 자주 봤었는데, 근데 이노키란 분이 생전 장례식을 했고, 또 여기에 수많은 생전 장례식을 한 분들의, 왜냐하면 어쩌면 혼자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장례가 없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생전 장례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전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는 게, 이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해도 사망 진단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시스템은 가족 이외에는 내가 연고자지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야.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맞아 살았어요. 아니면 우린 동성인데 동성 결혼도 있고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면 내가 치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장례를. 근데 그게 지금 가족의 형태로 묶여져 있는 시스템 아니면 장례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를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식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장례,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이 부제에도 장례 노동 현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장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상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한 절차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지식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너무 많은 예외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어떤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연컨대 대한민국에서 죽음 이후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한 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이 유일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이런 거 많이 생각 안 하시게 되잖아요. 죽은 다음 뭐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혼자 떠나더라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슬픈 마음도 들고요. 읽다 보면 약간 눈물이 지을 때도 있고, 또 약간 빙그레 웃는,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죽음과 어떤 수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20, 30대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쇼츠만 보지 마시고요. 50대도 좋습니다. 50대는 언젠가 한 3, 40년 뒤에 나의 아이가 또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또는 내가 혹시 나를 떠나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인가가 해줄 일이 뭔가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난 그냥 몰라. 난 그냥 떠날 거라. 뭐 몰라. 그래도 보시면 아실 거야. 몰라가 아니야. 내 뒤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좋은 책이라 추천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희정이란 분이 옛날부터 글 쓴 거 보니까 40대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30대면. 근데 너무 글을 잘 쓰셔갖고 이 정도 필력이면 40대일 거라 생각해갖고 그렇게 혹시 50대면 더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쯤 만나보고 싶고요. 한 번쯤 희정님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